안녕하세요. 하늘콩입니다.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북튜브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여유되면 얼른 영상 촬영해야지 하면서도 주말 되면 주중에 있었던 일들, 여러 가지 처리건들로 머리가 복잡해지고 마음의 여유가 없게 되면서 자꾸만 지체가 되었습니다. 최근에 저는 감정 기복이 무척 심해져서 힘든 매일매일을 보냈습니다. 지금은 주변에 의지가 되는 사람들의 조언을 받아서 잘 헤쳐나가고 있는 중이지만 글쎄요, 저를 짓누르고 있는 책임감, 압박감들이 저를 무척이나 감정의 소용돌이로 몰고 갑니다. 그나마 이렇게 목소리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고 제 근황을 말하면서 도란도란 친구에게 마치 수다 떨듯이 얘기해서 기쁩니다. 또 여러분들께 책 읽어드린다는 빌미로 저도 책을 더 많이 접하고 읽게 되면서 교훈도 많이 얻고 삶의 지혜를 깨우치는 일이 되어서 참 좋습니다. 또 요 근래 몇 달간 근황은 원래도 가끔씩 주기적으로 우울감이 찾아왔는데 회사 다니면서 직장인들 하루 또 일주일 루틴이 늘 그렇듯 다람쥐 쳇바퀴 돌듯 살아가는 삶이 무척이나 지루하고 단조롭게 느껴져서 삶의 의미가 없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감정이 겹치면서 마음이 저 깊은 심연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이겨내야죠. 제 영상 봐주시는 여러분들도 계시고 주변에 제 편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힘들 때는 쉬어가는 생각으로 쉼표를 그리면서 천천히 나아가려고 합니다. 또 제가 요새 힘들다는 핑계로 일 끝나고 집에 와서도 제가 화장 잘 안 지우고 대충 씻고 자고 정말 대충 살 때가 많았는데 제 자신을 위해서도 그러지 말자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 행복하자고 나 살자고 하는 일인데 오히려 주객전도가 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늘 필요하다고 느꼈던 자격증 공부, 촬영 준비도 꾸준히 하고 생활 패턴의 평정심을 찾아서 우울한 시기를 더 빠르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다시금 지금 녹음을 하면서 구독자 여러분들 앞에서 다짐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올바르게 나아가되 내 자신은 잃지 말자고요. 오늘 제가 읽어드릴 책은 클레이하우스 출판사 김수연 작가님의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입니다. 이 책은 과히 저의 인생책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저에게는 깊은 울림과 교훈을 줘서 한 구절씩 읽을 때마다 음미해서 읽고는 했습니다. 냉담한 현실에서 자기 자신답게 살아갈 수 있는 솔루션을 담은 나만의 책이라고나 할까요? 인상 깊은 장은 살짝 접어서 인생이 허무하다고 느껴질 때나 울적한 기분이 들 때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책은 총 6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만의 살아가기 위한 방법들, 세상을 다른 이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방안, 미래를 위하여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들 등 주옥 같은 구절들을 한데 묶어서 탄생하였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제가 무척 감명받은 장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부분들만 모아서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생각해보면 나는 늘 이유가 궁금했다. 그래서 학창시절 선생님이 내게 무언가를 시키면 언제나 왜요? 라고 물었다. 그러면 사람들은 내가 반항을 한다고 여겼는데 나는 정말 이유가 궁금해서 물어본 거였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는 건 내게 너무 어려운 일이었다. 그런 나는 어른이 되었고
어느 날 문득 나 자신이 초라하고 무력하게 느껴졌다. 애매한 나이에 애매한 경력과 애매한 실력. 나는 제대로 갖춘 것도 보장된 것도 없는 애매한 사람이었다. 어쩌다 이렇게 애매한 어른으로 자라버렸을까? 그때 나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생각했다. 전공 선택을 잘못했던 걸까? 대학교 때 조금 더 열심히 하지 않는 게 잘못이었을까? 일하며 더 버티지 못한 게 잘못이었을까?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잘못이 없었다. 물론 내 인생에는 약간의 실수와 방황과 오류가 있었지만 그건 삶에 있을 수 있는 시행착오가 아닌가. 나는 학창시절 선생님의 말에 이유가 궁금했듯이 아무 잘못 없는 개인이 왜 초라함을 느껴야 하는지 알고 싶었다. 그때의 나는 많은 책을 읽었는데 취미의 책 읽기가 아니라 정말 궁금해서 읽었다. 나는 왜 초라해졌는가에 대하여, 나는 왜 부족한가에 대하여, 나는 왜 아무것도 아닌가에 대하여. 그리고 궁금증을 해소해가며 내가 내린 최종적인 결론은 세상이 나의 존재를 무가치하게 여길지라도 나는 나를 존경하고 나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도 된다는 거였다. 이 책은 내가 느꼈던 초라함의 이유이자 나를 초라하게 했던 모든 것들에 대한 나의 답변이다. 그동안 책을 쓰며 나는 독자에게 잠깐의 위안과 잠깐의 따뜻함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조금 더 오랜 시간 머무를 수 있는 단단한 위안이자 응원이고 싶었다. 냉담한 세상에서 아무런 잘못 없이 스스로를 질책해야 했던 나와 닮은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다. 우린 잘못이 없다고, 나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도 된다고 말이다. 보통의 존재가 내가 아닌 것을 시기하지 않으며 차가운 시선을 견디고 있는 그대로의 나로서 살아가기 위하여. 제목, 인생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상처받지 않을 것. 나이를 먹으며 절감하는 건 언제 한번 밥 한 번 먹고 싶은 사람들조차도 시간을 내서 보긴 어렵다는 사실이다. 그렇기에 좋아하지 않거나 잘 맞지 않는 사람들은 고등학교 때 옆 분단에 앉았던 은경이와 재무팀의 박대리가 그랬듯이 인생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된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이들의 공적인 업무를 위장한 사적인 짜증과 걱정을 위장한 모욕과 질문을 위장한 무례함에 마음을 졸이고 상처받고 미움을 쌓는다. 하지만 월급의 2배짜리 명품백만이 낭비가 아니고 연예인 걱정만이 낭비가 아니다. 우리 삶에서 곧 사라질 존재들에게 마음의 에너지를 쏟는 건 역시 감정의 낭비다. 그만두면 끝일 회사 상사에게, 어쩌다 마주치는 애정 없는 친척에게, 웃으며 열받게 하는 빙글의 엑스년에게, 아닌 척 머리 굴리는 여우 같은 동기에게, 인생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에게 더는 감정을 낭비하지 말자. 마음 졸여도 끙끙거려도 미워해도 그들은 어차피 인생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일 뿐이다. 제목, 누구의 삶도 완벽하지 않음을 기억할 것. 중학교 3학년 때 같은 반 남자애가 나에게 네가 힘든 일이 뭐가 있겠냐 라고 말한 적이 있다. 추측하자면 나는 반에서 잘 떠들고 괄괄한 타입이었는데
조용했던 그 아이는 내가 부러웠던 것 같다. 하지만 당시 중증의 중3병을 앓고 있던 나는 부모님과의 갈등에 괴로워하고 있었다. 대신 난 다른 친구를 부러워했는데 그 친구야말로 힘든 일이 없어 보였다. 예뻤고 다들 그녀에게 잘 보이고 싶어 했다. 그런데 몇 년 후 친해진 그녀는 내게 중3 때가 가장 힘들었다며 선생님들의 차별과 편견에 죽고 싶었다는 이야기를 했다. 신기한 일이다. 그 남자애도 틀렸고 나도 틀렸다. 우리는 자신에게 결핍된 부분을 가진 누군가를 볼 때 그 사람의 인생은 완벽하다고 느낀다. 하지만 과연 우리는 타인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박연선 작가의 드라마 청춘시대의 마지막 회에선 한 달간 중국으로 떠나는 진명을 보며 공항 직원들은 부럽다. 너도 부모 잘 만나서 태어나. 라며 서로 속닥거린다. 하지만 사실 진명은 6년 동안 식물인간으로 지냈던 동생이 죽은 후 전 재산 170만 원을 털어서 무작정 떠나는 상황이었다.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며 타인의 삶의 무게를 짐작하지만 타인의 눈에 비친 우리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듯 우리의 눈에 비친 타인의 모습도 전부가 아니다. 우리는 각기 다른 상처와 결핍을 가졌으며 손상되지 않은 삶은 없다. 그러기에 당신이 알아야 할 분명한 진실은 사실 누구의 삶도 그리 완벽하지는 않다는 것. 때론 그 사실이 위로가 될 것이다. 친구가 갑자기 카톡으로 넌 항상 열심히 사는 것 같아. 늘 자극받는다. 라고 보내왔다. 난 그냥 엎드려서 쇼핑몰 배송 조회를 하고 있었는데. 상처의 원근법. 가까운 것은 커 보이고 멀리 있는 건 작게 보인다. 제목, 누구의 기대를 위해서도 살지 않을 것. 나는 회사를 다니지 않는다. 대단한 포부나 큰 결단이 있었던 건 아니다. 쓰고 싶은 글이 있었고 회사를 다니는 문제는 일단 책을 쓰고 나서 생각하기로 했다. 그러다 문득 난 어떻게 그런 중요한 결정을 이리 쉽게 내릴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생각해보면 내가 그럴 수 있었던 건 부모님의 양육 방식 때문이었다. 나는 살면서 부모님의 강요에 부딪힌 적이 없었다. 내가 어떤 선택을 내릴 때 의견을 주시긴 했지만 결국은 내 선택대로 할 수 있게 해주셨다. 게다가 중학교 시절까지 공부는 안 하고 만화책만 본 나와 달리 언니는 늘 전교 1, 2등을 하던 우등생이었지만 단 한 번도 언니와 비교당한 기억이 없다. 그 덕분에 나는 부모님에게 인정받지 못할까봐 두려워하지 않았고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것에 익숙했다. 물론 그런 내게도 부모님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야 한다는 부담감은 남아있었다. 하지만 그 부담감도 잘라냈는데 부담감이 크다고 사랑까지 큰 건 아니라 생각해서였다. 20대 중반 무렵 밥을 먹다가 부모님에게 나한테는 기대를 버리고 하숙생이라 생각해요 라고 말했다. 당연 욕을 먹었으니 기껏 키워놨으니 그게 할 소리냐고 하셨다. 하지만 그 뒤로도 계속 날 하숙생으로 생각하라고 말했다. 물론 나라고 왜 수지 같은 딸이 되고 싶지 않겠는가. 가능하다면야 나도 부모님께 유자식 상팔자를 보여드리고 싶고 그게 안 된다 해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마음이다. 내게 가장 소중한 존재니 말이다. 하지만 내가 부담감에 짓눌려 산다고 부모님이 행복한 것도 아니고 부모님을 실망시키는 건 아닌가 안절부절 못한다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우리는 그저 한 개인으로서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지고 살아갈 뿐이다. 그 삶이 부모님 기대에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부모님의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건
사랑이 아닌 채무감이자 강박일 뿐. 내 삶을 책임지는 것이 나의 몫이라면 자식이 부모 마음대로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또한 부모님 몫이다. 우리를 짓누르는 것이 부모님에게 받은 경제적인 지원에 대한 채무감이라면 살며 최선을 다해 갚으시라. 하숙비를 내야 하숙생이 되는 거다. 하지만 우리 삶까지 저당 잡혀 살지는 말자. 우리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애써야 할 유일한 존재는 나 자신뿐이다. 걱정은 내일의 슬픔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힘을 앗아간다. 콜이 된 봄. 제목, 삶이라는 모호함을 견딜 것. 나는 점 보는 것을 좋아했다. 그런데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 그 호기심을 풀어준 것은 이용돈 PD가 간다라는 프로그램이었다. 대한민국 10대 점술가를 검증하라 편에서 제작진이 전국에 내로라 하는 점쟁이들을 찾아가 직접 검증했다. 검증 방법은 연쇄살인마의 사주와 어린 나이에 납치를 당해 살해당한 아이의 사주를 점쟁이에게 묻는 것이었다. 그 중엔 신기할 정도로 용한 점쟁이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사실과 전혀 딴판인 이야기를 했고 제작진의 첫 번째 검증 관문을 통과한 점쟁이는 겨우 6명에 불과했다. 그마저도 2차 관문에서는 2명밖에 통과하지 못했고 끝파당이던 점쟁이조차 자신의 점괘를 100% 확신하지는 않았다. 1000만 원이 넘는 복비를 들였으니 적어도 100명이 넘는 점쟁이를 만났을 텐데 딱 들어맞는 점괘는 고작 몇 개에 불과했던 거다. 결국 점이라는 건 홍삼가루가 5% 첨가된 홍삼 캔디처럼 약간의 진실이 함유된 추측일 뿐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삶의 확신을 얻고 싶어서 점을 본다. 하지만 노스트라다무스가 관뚜껑을 열고 나온다 해도 미래는 장담할 수 없다. 그건 점쟁이의 내공이 부족해서 혹은 복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삶의 본질이 모호함에 있기 때문이다. 확신이 필요한 당신에게 미안하지만 10년 동안 타로, 사주, 신점 가리지 않고 숱한 기여를 하고 내린 결론을 말하건대 삶이란 결국 모호함을 견뎌내는 일이다. 결국 점 보는 이유는 다 잘 될 거라는 그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다. 다 잘 될 거예요. 점쟁이 대신 믿으시게 자신의 힘을. 제목, 문제를 안고도 살아가는 법을 배울 것. 살다 보면 원치 않는 일들이 일상 위로 투하될 때가 있다. 그리고 어떤 일들은 딱히 해결책이 존재하지도 않는다.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일, 과거의 실수가 현재의 발목을 붙잡는 일, 오랜 시간 돌보며 그때그때 덧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는 일. 그런 일들이 들이닥칠 때 손상된 삶 따위는 내팽개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인생도 닌텐도 게임처럼 리셋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번 생은 망한 것 같으니 죽은 듯이 살아가야 할까? 내게도 그런 순간이 있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끝에는 그래도 나는 살아가고 싶다는 결론에 닿았다. 몇 가지 사건들로 내 삶 전체를 포기하는 건 너무 억울했고 남들이 보기엔 내 삶이 별거 아닐지라도 내겐 전부이므로. 드라마 또 오후의 영에서 혜영의 말처럼 나는 여전히 내가 애틋했고 내가 잘 되길 바랬다. 당신도 그럴 수 있다. 너무 지쳐서 나 자신이 지긋지긋해서 감당하기 힘들어서 그런 나 자신을 내팽개치고 싶을 수 있다. 하지만 내가 아닌 누구도 내 삶을 대신 돌봐주지 않는다. 상처가 생겼다는 이유로 마음에 차지 않는다는 이유로 누구의 돌봄도 받지 못한 채 내 삶이 홀로 울고 있다면
그건 너무 미안하지 않은가. 그러니 살다가 어떤 불행을 마주한다 해도 충분히 슬퍼하고 괴로웠다면 그 원치 않는 사실과도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익히자. 당신의 고단함이 별것 아니라서 혹은 다들 그렇게 사니까 같은 이유가 아니라 당신에게는 가장 애틋한 당신의 삶이기에 잘 살아내기를 바란다. 진심으로. 누구도 어찌할 수 없는 부분까지 염려하며 완벽한 안전을 얻고자 하는 건 멸균 공간에서 냉장되어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삶의 안정감은 불확실을 완벽하게 제거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불확실과 맞서며 얻어진다. 제목, 지금의 관계에 최선을 다할 것. 10대에서 20대로 그리고 다시 30대로 넘어오며 나의 친구 리스트는 몇 차례 개편이 있었다. 한결같이 높은 랭킹을 차지하는 친구도 있고 이제는 멀어져 연락처조차 사라진 친구도 있으며 새롭게 인연을 맺어 많은 부분을 공유하게 된 친구도 있다. 지나온 관계들을 곱씹어 생각하면 언제까지 장수할 것 같은 우정이 조기 종영을 맞이했을 때 그 관계를 유지하지 못한 것에 대한 자책감과 함께 불안이 든다. 과거의 나는 왜 더 성숙하지 못했을까? 지금의 나는 과연 얼마나 달라졌을까? 하지만 생각해보면 상대방에게도 한계가 있었듯이 나에게도 한계가 있었을 뿐이고 살며 맺은 모든 관계를 누적시키며 살 수는 없기에 연약한 관계는 마모되어 사라졌을 뿐이다. 우리가 특별히 잘못된 사람이 아니라 알고 보면 우정의 종료는 누구의 삶에나 일어나는 보편적인 일이다. 그러니 떠나간 관계에 대해 스스로를 지나치게 탓하지도 남겨진 것에 겁먹지도 말자. 대신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주자. 지금의 나와 닮은 새로운 친구를 만나자. 당신이 누군가가 필요하듯이 누군가도 당신을 필요로 하며 완벽하지 않는 우리는 그렇게 서로에게 기대며 살아간다. 제목, 필요하면 버틸 것. 첫 회사에서 만나 지금까지 친하게 지내는 동기는 일 잘하고 성실하고 친절하다. 단 상사나 사장이 자신을 소모품 대우하는 건 견디지 못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적당히 참으면서 일하지만 그녀는 사직서를 들이민다. 물론 그녀가 일을 잘하기에 회사는 잡는다. 한 번은 사장이 온갖 생색을 내며 성과급 20만 원을 주고는 막상 그녀의 태도가 마음에 안 들자 다시 뺏어버린다 라고 말했다고 한다. 내가 듣기에도 그 사장은 진상이었다. 이게 누굴 빙다리 핫바지로 보나. 하지만 나는 친구에게 아무리 그래도 사직서는 내지 말라고 했다. 친구에게 이렇게 말하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 회사를 다닐 때 상사가 나에게 채용 공고에 지원한 실제 지원자 숫자를 2배는 부풀리며 디자이너 지원자 엄청 왔어. 긴장해. 라고 말했다. 네 자리는 언제든지 대체될 수 있으니 알아서 하라는 말. 나는 그럼 제가 나가드릴 테니 새로 뽑으세요. 라고 말했다. 물론 지금보다 어리고 나를 자를 수 없을 만큼 일을 했기에 가능한 말이었지만 실상은 나도 그녀와 비슷한 타입이었다. 그럼에도 나는 그녀에게 앞으로는 그러지 말라고 했다. 그녀는 그녀가 필요하다고 느낄 때 그만둬야 한다. 밥그릇을 놓고 협박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 외에 비굴함까지 강요하는 상사가 아무리 졸렬하라 해도 겨우 그런 인간들 때문에 삶의 방향을 수정할 필요는 없다. 그 이유로 그만둔다면 그건 자신의 삶에서 그 사람의 영향력을 높이는 일이다. 그럴 만큼 그 사람은 대단한 존재인가? 물론 그들을 용서할 필요도 없고 웃어 보일 필요도 없다. 그럼에도
당신에게 그곳이 필요하다면 버티자. 돈 때문에 일하는 건 비굴한 게 아니라 당연한 것이며 버티는 건 부끄러운 것도 비참한 것도 아니다. 다만 그런 인간들보다 자신의 삶이 소중한 것뿐이다. 제목, 조바심은 버릴 것. 아주대 사회학과의 노명우 교수는 사회는 엄청난 속도로 변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정말 천천히 변화한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건 고도 비만인 사람이 3개월 동안 지옥의 다이어트로 표준 몸무게가 되었다 해도 꾸준히 관리하지 않으면 원래대로 돌아오는 것과 같은 원리다. 다이어트도 개인의 삶의 문제도 사회 문제도 한순간에 일어나는 혁명은 없고 변화는 영원한 것이 아니다. 요요 현상을 막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지속적인 관리이듯 때론 뒷걸음에 때론 제자리 걸음에 답답하고 조바심이 날지라도 변화를 위해선 지속적인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모든 일이 그랬다. 변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자질은 지치지 않는 것이다. 제목, 행복을 삶의 목적이라 부르지 않을 것. 따지고 보면 문제의 시작은 아리스토텔레스였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삶의 목표를 행복이라 규정한 이유로 사람들은 행복이라는 감정의 유토피아를 삶의 목적이라 믿게 되었다. 하지만 사람은 행복하려고 태어난 낭만적 존재는 아니다. 인간의 원시적인 감정은 기쁨, 분노, 혐오, 공포, 슬픔, 놀람 이렇게 6가지인데 인간이 행복하려고 지구에 왔다면 긍정적인 감정을 딸랑 한 가지만 세팅해 놓았을 리 없다. 삶의 목적이 행복이라는 생각 자체가 대단히 큰 착각인 거다. 그런데 삶의 목적을 행복으로 규정하고 완전 무결하게 행복한 삶이 존재하는 듯 떠들자 행복하지 않는 사람들은 실패자가 된 기분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울함을 감추기 위해 애쓰고 슬픔은 어떻게 해서든 억눌러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삶에 우울함과 슬픔이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 아닌가. 베르사유 궁전을 아름답게만 두고 싶어서 화장실을 없앤다 해도 산다는 건 궁전 구석에서 몰래 똥을 누고 때론 남이 싼 똥도 밟고 사는 것이다. 그러니 가끔은 슬퍼도 우울해도 된다. 그 시간이 없다면 행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물론 우리는 행복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나 역시 당신의 행복을 빈다. 하지만 몇 번을 묻는다 해도 삶의 목적은 언제나 삶 그 자체일 뿐이다. 10번 중에 6번, 7번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하지만 10번 중에 10번 다 행복하려고 한다면 그건 강박증이다. 제목, 가볍게 살아갈 것. 내 첫 여행은 한 달 일정의 배낭여행이었는데 혼자 하는 여행에 불안했던 나는 짐들을 잔뜩 챙겼다. 책만 3권에 고데기도 2종류를 챙겼으니 짐을 쌀 때 미쳤던 게 틀림없다. 2개의 가방을 낑낑 지고 다녔던 나는 여행이 일주일 남았을 땐 완전히 지쳐버렸다. 모든 상황이 지긋지긋했고 무거운 짐을 지고 다니는 나 자신에게 신물이 났다. 다음 여행지로 가기 위해 공항 의자에 앉았던 나는 가방을 풀고 필요한 물건만 남긴 뒤 짐 절반을 쓰레기통에 버려버렸다. 그렇게 절반의 짐을 버리며 불편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들었지만 여행의 발걸음은 한결 가벼워졌다. 여행 중에 만났던 지인은 1년 반 넘게 여행 중이었는데 그가 가진 짐이라고는 배낭 하나가 전부였다. 그는 최소한의 짐만 챙겼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때그때 구입했다. 예를 들면 입고 있는 옷이 낡으면 현지 시장에서 구입하는 시기였는데 그 자체로 여행의 즐거움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삶이 불안하다며 너무 많은 짐을 챙기지만 사실 그렇게 많은 짐이 필요하지는 않다. 필요할 때 충당할 수도 있고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하는 쪽이 이득일 수도 있다.
삶은 오랜 여정이다. 최대한 가볍게 살아가야 지치지 않는다. 그러니 삶을 조금 더 가볍게 하고 싶다면 불안한 마음에 버리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마주하고 그것들을 덜어내는 용기를 갖자. 여행 내내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짐과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던 일에 대한 걱정과 삶을 무겁게 만드는 불필요한 욕구와 잘못한 것 없는 부끄러움과 지치지만 하는 과잉된 관계, 이 모든 것에 대한 최후 통첩, 그 포기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자유롭게 살고 싶거든 없어도 살 수 있는 것을 멀리하라. 톨스토이. 만약 당신의 삶을 생생하게 느끼고 싶다면 삶의 앞마당에 있는 사소한 행복에 예민해지고 살아있는 삶에서 기쁨을 찾아야 한다. 즐거움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하며 가능한 어릴 때부터 돈을 들이지 않고도 즐겁게 할 수 있는 놀이와 방법을 익혀야 한다. 그건 구질구질하거나 초라한 것이 아니라 언제든 쉽게 행복해지는 일이다. 보고서 제출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모전에 수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삶에 위해서 창조성과 상상력을 발휘할 순간이다.